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 책이 이제 지난번에 있을 때는 아마 여기가 별로 많이 없었었어요. 없고, 바로 그냥 이제 원천세로 들어가는 거로 했더니, 이제 1년 지나 보니까 너무 앞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원천세 신고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개정판을 이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잘 보이시죠? 이 PPT로 했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책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세무사 사무실에 입사를 처음 하시면 이제 원천세 신고라고 하는 거를 가장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는 회사에서 만약에 대표님이 있고 대표님이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써서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줄 때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에서 일정 세금을 떼고 나서 이 공제라고 하는 거는 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떼고 나서 이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그 이제 일을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납부를 하려면 국세청에다가 신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신고서의 이름이 이제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라고 하고 사실 실무에서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뭐 작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원천세 신고해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식 명칭은 이제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신고하는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은 원천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세의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인해서 어떤 세금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천세랑 지방소득세 두 가지를 낸다.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신고 기간은 매달 10일입니다. 매달 빠지지 않고 항상 10일이 되면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이 원천세 신고는 어떤 거를 신고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난달에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그죠? 11월 10일. 에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아마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난달인 이제 10월에 이제 지급했었던 거를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는 매달 말일에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하는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 이제 이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업, 일용, 기타 이거는 이제 매달 말일에 이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신고하는 거냐라고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그냥 회사에서 만약에 10명한테 인건비를 줬다라고 하면 10명한테 총 1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간이지급 명세서는 그 1억을 누구한테 얼마씩 줬냐라는 거를 기록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해라라는 의미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급명세서인데요. 지급명세서는 얘랑 이제 같은 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이지급명세서는 한 달에 매달 하루 한 번씩, 예를 들면 지금 지난달에 인건비를 지급한 한 달치씩을 매달 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는 매달 신고했었던 거를 1년치 를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이지급 명세서가 생기고 나서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면 뭐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이제 명세서도 있긴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토탈 금액을 신고를 한다. 약간 그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가 종류가 총 이게 이자, 배당, 기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이 이자, 배당, 기타라고 돼 있는 거는 2월 28일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3월 10일에 신고하는 거는 근로, 연말정산이랑 퇴직, 사업 이렇게 신고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대리인으로 만약에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우리가 가산세나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없는데 이 지급명세서 있잖아요. 간이지급명세서나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누락했을 때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가산세가 가산세가 매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천세 신고는 했는데 뭐 지급명세서만 제출을 안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산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가 이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천세 신고할 때 반기 신고라고 하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칙은 매달 매달 10일에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매달 내는 거 나 너무 싫다, 귀찮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달 내다 보면은 세금도 이제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세무서에서 상시 그러니까 고용이나 인건비 이제 신고한 사람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제 그냥 1년에 나는 2번만 신고를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반기 납부 신청을 하면 내가 1년에 2번만 신고를 해도 되게 허락해 줄게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갑자기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매 연마다 6월이나 12월에 제출을 하고 이제 오케이가 되면은 그 다음 7월이랑 1월부터 시작을 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급명세서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낸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거래처가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2월 28일이나 3월 10일을 기다리면 안 되고 폐업하고 나서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이나 3월에는 이제 거래처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 다니면 같이 다 이제 와 지급명세서 이제 제출 기간이다 이러면서 같이 신고를 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나만 혼자 이제 폐업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는 내가 내 거래처를 챙겨서 조금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챙겨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 성장 일지에도 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원천세는 약간 다른 세금이랑은 다르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귀속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지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귀속은 뭐냐면은 실제로 일을 한 달을 귀속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은 원천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귀속을 기준으로 갑니다. 뭐 24년도 뭐 소득, 뭐 24년, 그러니까 24년, 23년, 뭐 아니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뭐 1기 확정, 2기 확정, 이렇게 이제 그 귀속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원천세만 귀속도 중요하긴 한데, 지급을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지급 기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신고하는 기준이 지급 기준이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일을 한 달을 귀속월이라고 하고 돈을 받는 달을 지급월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우선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10월에 인건비를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그 인건비가 언제 일한 거예요? 라는 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속을 맞춰서 귀속이랑 이제 귀속이 다르면 다르게 신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좀 가장 원천세 하면서 어렵고 복잡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지금 다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선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이 지급의 개념이 왜 생겼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을 다니신다고 하시면은 여기 월급날이 25, 여기 30, 이게 말일, 5일, 10일, 4개 중에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회사를 들어가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제 인건비를 언제 줄 거예요? 라고 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날은 이제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뭐 오너나 아니면은 뭐 자금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월 달에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제 25일에 받고 어떤 사람은 지급 월이 지나 다음 달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신고를 하게 할까라는 거를 고민을 했을 때 귀속으로 하면 뭔가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다 월급날이 다르니까 우리가 신고 기준을 지급월로 하자라고 이제 규칙을 정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 원천세 신고가 이제 10일에 있다. 이렇게 좀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보면 이제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원천세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기속 연월과 지급 연월.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실제 일은 언제 했는데 지급은 언제 했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해라라는 이제 그 서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한 이거 있죠. 매달 하고 반기. 이것도 여기 원천세 신고서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신고 구분. 매월로 할 거냐, 반기로 할 거냐. 내가 홈택스에다가 이제 언제 신고한다고 얘기해 놓고 나서 이제 맞춰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여기는 홈택스랑 우리랑 약속을 해서 이제 맞춘 거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회사 거래처에서 인건비를 줄 때 기속이랑 지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류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건비를 지급하면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신고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칸에 어떤 소득에 그냥 총 칸이 하나씩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제 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10명 있어요. 그러면 10명한테 토탈로 뭐 지급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는 상관없고 1,000만 원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다음에 뭐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50만 원을 떼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서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아, 이 회사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지급할 때 50만 원을 세금을 떼어줬구나. 그러면, 그래. 여기 회사에서는 50만 원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서가 이제 납부 금액이 국세로 들어오겠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서류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우선 읽어주시면 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무대리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소득에서 인건비가 발생을 했고, 세금이 나오는지, 요거를 작성을 해서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떤 인건비가 신고를 하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이나 인건비를 쓰는 일을 할 때 이 소득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사장님들이 어떤 인건비를 이제 지급을 할때 내가 지금 쓰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맞나요? 아니면 뭐 일용 근로자가 맞나요? 이런 것들을 좀 저희에게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딱 정해져서 이런 인건비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거래처도 있긴 하지만은 우선 뭐 1인 기업을 하시다가 직원을 처음 이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직원 채용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채용했는데 세금은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무 대리인이라면은 어떤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썼을 때 또 내야 되는 뭐 돈 같은 건 무엇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응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건비 종류는 제가 이렇게 이제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이렇게 7가지로 나눠 놓기는 했는데 7가지가 이거예요. 근로, 그다음에 일용, 퇴직, 사업, 기타, 이제 이자, 배당인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거는 근로,
사업, 일용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많이 대표님들이 이제 인건비 쓰실 때 소득 신고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가 상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아마 대부분 형태로 쓰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이거는 여기서 따라온 거거든요. 이거대로 제가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랑 일용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 고용이 계약이 이제 고용이라는 거는 어떤 게 고용이 되는 걸까요? 뭐가 다를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퇴근하세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세요. 라고 하는 게 고용계약의 체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용근로는 뭐 3개월 미만 뭐 일을 하는 사람을 일용근로다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들한테 일용근로는 뭐냐면 이 정규직을 썼을 때 4대 보험 정규직은 무조건 4대 보험이 나오거든요. 4대 보험이 안 나오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이거는 사실 세법적인 일용직의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 한 달에 8일 미만 근무를 하고, 그죠? 또 하나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사장님들은 일용 근로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4대 보험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얘기해 주실 때 그 내용을 항상 얘기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4대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면은 4대 보험에 지금 대충 20% 정도 나오는데 10%를 사장님들이 더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를 아셔야 되고 그럼 일용직 썼을 때는 4대 보험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이 정도까지 20%까지는 안 나오고 야, 한 2% 정도 나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직, 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 기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퇴직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퇴직소득도 그러니까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형태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같은 경우가 뭐가 다르냐? 이분은 고용 관계가 아니에요. 뭐 출퇴근은 언제부터 하세요? 내가 이 일을 지시했으니까 이걸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좀 역량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어떤 일을 좀 맡기는 거예요. 그냥 A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에 대한 뭐 보수는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굳이 이제 뭐랄까 뭐 언제 출근하고 언제 나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완료하는 시점에서 이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용역 관계로 좀 채용을 하시는 분을 사업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 계속 용역을 하시면서 정규적으로 이제 좀 인건비를 계속 지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이제 사장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프리랜서라고도 얘기하죠. 우리가 프리랜서를 한 명 채용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바빠서 뭐 조금 뭐 용역을 누굴 줬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 사업소득을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업소득,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기타소득.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진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이제 제가 그냥 내용만 설명만 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케이스여서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혹시 거래처에서 아 저희가 뭐 이자 소득 발생했는데요. 뭐 배당을 준다는데요라고 하면 그때 공부를 해도 늦지는 않아서 저희 책에도 이 부분을 깊게 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여기기 때문에 이쪽을 핵심 더 많이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세율도 한번 보면은 이제 근로소득은 뭐 근로자 만약에 채용하면 세금을 몇 프로 떼요? 뭐 이런 거는 사실 많이 물어보시지는 않는데
그냥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뭐 근로소득 간이세표로 띱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뭐 6.6에서 49.5%인데 이렇게 설명은 하진 않고 그냥 간이세표대로 띄고 연말정산합니다. 요 정도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세금이 다른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세율이 있잖아요. 근데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을 한 이제 그 금액이 15만 원이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그럼 15만 원이 일당이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금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뭐 1급에서 비과세 빼고 팍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계산하는 거는 1급, 예를 들어서 내가 20만 원을 받았다. 이 1급이 2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요. 그럼 5만 원이죠? 그죠? 여기는 제가 써드릴게요. 빼면은 이제 5만 원. 20만 원에서 빼면 5만 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요거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세율이 얼마 정도예요? 얘기하면은, 뭐 대략 3%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퇴직소득 같은 경우도 뭐 6.6에서 49.5는 맞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계산한다기보다는 퇴직금이 나오면 그냥 세금 얼마 나오나요를 계산해 주지, 이거 뭐 세율이 몇 프로까지는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제 얘는 알아두셔야죠. 바로바로 사장님들이 세금을 떼니까 3.3% 띄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장님들이 이제 인건비 종류도 어떤 거를 신고했는지도 상담 끝났고, 그러면 이제 자료를 주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종류가 됐으면 거래처에서 그러면 저희 인건비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 자료 받을 때 또 어떤 자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될 서류는 크게는 이제 공통적으로 인건비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랑 사업자가 거래를 하면은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둘이서 서로 번호로 이제 교환을 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하는데 인건비 그 사업자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인건비를 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요. 그냥 뭐 김아무개한테 줬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 이제 이름을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 고유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로 이제 얼마를 가져갔다라는 거를 신고를 해야 돼서 인건비를 신고를 하면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소득세 공제 전, 그죠? 세금 떼기 전 금액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전 금액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세전 금액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계약했었던 금액이 얼마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시고, 어쨌든 세전 금액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리를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주신 금액이 세전 금액이 맞는지를 몇 번을 확인을 하면서 좀 업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종류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7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을 서류는 세전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연봉이 만약에 뭐, 아니야, 월급이 300만 원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300만 원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게 세전 금액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급여가 따로 있어요. 이 7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비과세가 있는 게 이제 이 상용근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전급여를 받을 때 이 과세나 비과세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과세급여는 얼마인지, 비과세급여는 얼마인지 나누어서 작성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받게 되면 이제 급여대장이라는 거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일용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급제,
대부분 아르바이트 하면은 나 시급 얼마야, 혹은 나 일당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무 시간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시급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몇 시간을 일을 했는지, 요거를 데이터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일을 했는지. 요게 그 근무 일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1급으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근무 일수도 받고 일당이 만약에 매일매일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 언제 일을 했는지 그 근무 일수를 받아야 저희가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근무 일도 꼭 달라고 하셔야 되세요. 이거는 이제 제출 서류에 아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이제 그런 내용이 약간 귀찮아 하시긴 하시는데 이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얘기하시고 제가 얘기해 드린 요거를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퇴직금이 책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퇴직금 얼마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이제 뭐 얼마 책정됐다 이렇게 계산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의 급여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역으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가이드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다음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소득 금액, 그죠?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얘기하면 되고, 기타 이자 배당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서류는 이제 여기 상용근로는 급여대장이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용근로는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퇴직금을 주게 되면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다음에 사업은 사업소득 지급대장. 이렇게 이런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이 서류들을 나중에 조회를 하면 이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조회라는 버튼만 누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신고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이 과세랑 비과세 있잖아요.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는 이제 상용 근로자가 비과세가 뭐가 있냐라는 거를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응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10대. 예를 들어서 아까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00만 원 중에서 이제 직원이 그 월급을 받아서 자기 카드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식대가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사장님 뭐 식대 비과세로 할까요? 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사장님 그 분이 이제 직원이 자기 카드로 밥을 사 먹어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밥을 사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직원은 그냥 자기 카드로 밥을 사 먹어요. 우리가 따로 식대 안 줘요. 라고 하면은 그러면 급여에서 300만 원에서 20만 원은 빼고 그러니까 20만 원은 비과세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그 직원이 차가 있어요. 근데 차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아무래도 비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차량 유지비, 차량이 있고 그걸 업무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20만 원을 또 빼줘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차 같은 경우는 자기 차가 아니더라도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만 들어있으면은 남의 차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렌트 같은 거를 해도 보험만 내가 일일로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 직원 차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사회초년생이나 그런 분들은 바로 차를 사지는 않지만 이제 뭐 아빠 차를 잠깐 빌려서 탄다든지 출퇴근할 때 뭐 쓴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서 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 명의의 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고서 비과세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기 차가 아닌 게 발각이 되면은 비과세로 냈던 금액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세 이하 자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요즘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쨌든 월급에서 어느 정도는 자녀 키우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냥 20만 원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 보육 수당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가족
것들 이제 관계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려주시기만 하셔도 되게 거래처에서 좋아하시거든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할 때는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구보조비는 모든 회사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연구소나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 기관에서는 연구 보조비도 비과세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조건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또 그 관련된 조건이 맞으면 이것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이드처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 내용이 빠지고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처음에 책을 냈을 때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해가 너무 이게 연결 없이 책이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를 좀 넣었고,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서 일을 하시면은 아마 그냥 거래처 이렇게 던져주고 그냥 원처스 신고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여 신고 때 알아서 요청해, 자료 요청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신고 방법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장님도 물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 내용들을 조금 넣어가지고 뒤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천세는 저희 책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에서도 한 60% 이상이 저는 원천스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고 케이스도 다양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약간 하나씩 다 정복하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런 틀이 있다 정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업무해 나가시면서 조금 더 이제 알게 되시는 거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OT를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보험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